너무나 평범했던 어느 봄날 아침, 김 사장은 여느 때처럼 아내 강미희가 차려준 아침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갓 지은 흰 쌀밥이 윤기를 머금고 있었죠. 30년을 함께한 강미희는 묵묵히 수저를 놓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강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밥을 씹는 동안 턱 근육이 평소보다 더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보, 오늘 박 이사 만나지? 강미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신문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응,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 드디어 은퇴자금 투자권 확정 짓는 날이야. 박 이사가 그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수익률이 보장된다니까. 강미의 젓가락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지요.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연민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요. 전 재산을 진짜 다 맡길 거예요. 강미의 질문에 김 사장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박 이사는 내 영혼의 단짝이야.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를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 게다가 당신도 박 이사 알잖아. 얼마나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인지. 김 사장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강미희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고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가 견뎌온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남편의 주먹에 시퍼렇게 멍들었던 얼굴,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도 아무 말 못하고 삼켜야 했던 치욕, 부모님의 전 재산을 사업 자금이라며 빼앗아 가던 날의 절망감, 그리고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까지. 여보, 무슨 생각해? 김 사장의 물음에 강미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박 이사님이 요즘 자주 연락하시더라고요. 이 말에 김 사장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박 이사가? 당신한테 무슨 연락을? 강미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투자건에 대해 저도 동의해야 한다면서요. 아무래도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제 서명도 필요하다고. 사실 박 이사와 강미희 사이에는 김 사장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박 이사는 먼저 강미희에게 마음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김 사장이 더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집안 배경도 더 좋았던 김 사장과 강미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박 이사는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며 뒤로 물러났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강미희는 박 이사를 은밀히 만나며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풀어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박 이사님도 피해자예요. 강미희는 어느 날 박 이사에게 말했었죠. 당신도 알잖아요. 김 사장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당신의 첫 사업이 실패했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당신이 어렵게 모은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거절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돈을 굴려달라고 하다니 우스운 일 아닌가요? 박 이사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친구를 배신할 수 없다고,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강미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되찾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뿐이에요. 평생 그 사람 밑에서 굴종하며 살 건가요? 이제는 우리도 자유로워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날 오후 김 사장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박 이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왔구나, 친구. 김 사장의 환한 웃음에 박 이사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김 사장은 그것을 단순한 흥분으로 여겼죠. 자, 여기 서명만 하면 돼. 내가 다 검토해봤는데 완벽해. 해외 부동산 투자와 선물 거래를 적절히 섞은 포트폴리오야. 1년이면 최소 30% 수익은 보장된다니까. 김 사장은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박 이사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죄책감과 탐욕,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전 재산을 다 투자하는 거야? 박 이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김 사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죠. 당연하지. 난 자네를 믿어. 우리가 얼마나 오랜 친구인데 자네가 나를 배신할 리 없잖아. 이 말에 박 이사는 움찔했습니다. 배신. 그 단어가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김 사장이 자리를 뜨자 박 이사는 즉시 강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끝났습니다. 단 2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강미는 그 문자를 받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복수의 첫 장이 열린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 사장은 아침부터 박 이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투자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은행에 확인해보니 계좌의 돈은 이미 해외로 송금되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이건 말도 안 돼. 김 사장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평생 모은 전 재산, 은퇴 후의 모든 계획,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강미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김 사장을 맞은 것은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강미의 옷가지며 소지품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죠. 식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 서류였습니다. 강미의 서명은 이미 되어 있었고 김 사장의 서명란만 비어 있었죠. 왜 이러는 거야? 김 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아내 이혼 요구는 더 큰 충격이었죠.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등을 돌리다니. 그는 미친 듯이 강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 사장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죠. 강미와 처음 만났던 날 박 이사와 함께 웃으며 캠퍼스를 거닐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꿈은 곧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강미의 멍든 얼굴, 박 이사의 실망한 눈빛,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들이 괴물처럼 그를 덮쳐왔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사장은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문득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강미와 박 이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탐정이 가져온 사진 속에는 강미와 박 이사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들이었죠. 사진의 날짜를 확인해보니 투자 사기가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이럴 수가. 김 사장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강미와 박 이사가 공모하여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죠. 그는 당장이라도 그들을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들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강미가 떠나며 미처 가져가지 못한 수첩 하나를 찾은 것이죠. 그 안에는 강미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오늘도 그의 주먹을 맞았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사소한 일로 화를 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엄마, 아빠의 재산을 모두 빼앗긴 뒤로는 더욱 그렇다.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다. 죽고 싶다. 하지만 복수하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 언젠가 반드시. 김 사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죠. 자신의 외도 사실, 강미의 오빠를 파산시킨 일,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폭력과 학대의 기록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모두 잊고 있었죠. 아니, 잊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고통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이사를 만났다.
그도 김 사장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내 편이 되어주었다. 이제 시작이다. 30년간의 지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시간이다. 나는 악마가 되더라도 폭스를 완성할 것이다. 김 사장은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죠. 강미의 차가운 눈빛, 박 이사의 어색한 미소,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 투자 계약까지. 모든 것이 강미가 설계한 복수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악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 사장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강미와 박 이사의 행방을 추적했죠. 돈은 없었지만 그동안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도시 외곽의 한적한 별장이었죠. 밤이 깊은 시간, 김 사장은 별장 앞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강미와 박 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무언가를 축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의 파멸을 축하하는 것일까요? 김 사장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췄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 이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김 사장. 박 이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강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죠. 마치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들어오세요. 강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죠. 김 사장은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난로에는 장작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 안의 긴장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왜? 김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죠. 강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왜냐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강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짓들을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매일 밤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나를 때렸죠. 별것 아닌 일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기억나요? 내 팔이 부러졌던 날. 당신은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참으라고 했죠. 김 사장이 입을 열려 했지만 강미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외도는 또 어떻고요? 비서와 거래처 여자와 심지어 내 친구와도. 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당신이 무서웠으니까. 그리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 당신이 우리 부모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가서 말이에요. 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분노와 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빠도 얼마 못 가 따라가셨고요. 내 오빠는 당신 때문에 파산했죠. 당신이 오빠의 사업을 방해하고 거래처를 빼앗고 결국 핏더미에 앉혔잖아요. 지금 오빠는 정신병원에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김 사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참아야 하는 존재였고 처가 식구들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도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이제야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 이사와 짜고 날 속인 거야?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박 이사가 고개를 숙였죠. 죄책감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강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박 이사님도 당신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예요. 기억 안 나요? 박 이사님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당신에게 도움을 청했죠. 하지만 당신은 거절했어요. 오히려 비웃었죠.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먼저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박 이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담겨 있었죠. 맞아. 난 그때 정말 절망했었어. 네가 내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는데. 하지만 너는 나를 이용만 했지. 내가 성공하면 시기하고 실패하면 비웃었어. 그래도 난 참았어.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았지. 하지만 박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희 씨가 찾아왔을 때 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내 그늘 아래서 얼마나 초라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겪은 고통을 듣고 난 결심했어. 이번만큼은 옳은 일을 하자고. 비록 그것이 배신이라 불릴지라도. 김 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죠.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가장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던 모든 악행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난 그저 가족을 위해, 성공하기 위해. 김 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강미희가 차갑게 웃었죠. 가족을 위해서요. 당신이 위한 건 오직 당신 자신뿐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당신의 소유물이었죠. 당신의 성공을 장식하는 액세서리였을 뿐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난로에 장작이 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죠. 김 사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분노도 배신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허무만이 남아있었죠. 돈은 돌려받을 수 없겠지.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강미희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건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예요. 30년간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죠. 그리고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당신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김 사장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조적인 웃음이었죠. 그래, 내 말이 맞아.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난 그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하지만 그는 강미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잖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여행을 갔을 때. 강미희의 눈가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죠. 그런 순간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들은 지옥 같은 나날들 사이에 끼어있던 신기루일 뿐이었어요. 당신은 그 몇 번의 행복으로 모든 걸 정당화하려 하지만 난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 이사. 아니, 박형. 그래도 우린 친구였잖아. 박 이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김 사장을 바라봤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더 이상 내 그늘에서 살 수 없었어. 그리고 그는 강미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어. 김 사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강미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음. 제시도 신계속 편집. 김 사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강미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느껴보세요. 모든 걸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가진 것 하나 없이 벼랑 끝에 서는 게 어떤 심정인지, 내가 30년 동안 매일 느꼈던 그 절망을. 김 사장은 뒤돌아보지 않고 별장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죠.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없는 어둠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죠. 별장을 나온 김 사장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닿는 대로, 생각이 흐르는 대로 걸었죠. 어느새 새벽이 되었고 그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다리 아래로는 검은 강물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김 사장은 난간을 붙잡고 생각했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친구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얼마나 텅 빈 인생을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라는 허상을 쫓느라 정작 소중한 것들을 모두 짓밟고 살았던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아버지 어디 계세요? 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보냈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대답할 수 없었죠. 아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사실은 괴물이었다고? 어머니의 복수는 정당했다고? 괜찮다. 나중에 얘기하자. 김 사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물을 바라봤죠.
김 사장이 걱정된 아들의 전화벨 소리가 다시 울린 건 시커먼 강물이 김 사장을 삼킨 이후였습니다.